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해서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칼을 뒤에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데 어떻게 가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예의가 없다, 노답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오찬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야당에서는 칼을 뒤에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항변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예의가 없다, 노답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무산. 북한의 끝쪽에 무산이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그 무산은 아니고 다른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함께 보시죠. 서울신문 1면입니다. 청와대 오찬 직전에 무산이다. 그러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거 노쇼다, 이런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투자법도 급제동. 장동혁 대표가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안에서도 그러려면 전날에 불참을 통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뭔가 장동혁 대표의 의견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퇴출. 서울경제 21면입니다. 미국보다 엄격한 상표 요건으로 좀비 기업 퇴출, 3,000닭 힘 싣는다, 코스닥 시장 개혁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8.6배 늘었지만 지수는 1.6배에 그쳤다. 이제는 코스닥도 더 올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부실 기업들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서울경제에 담겼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전담. 전담.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기억 잃은 우리 아빠, 동네 치매 주치의가 전담해서 돌본다. 맞춤 치매 관리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2024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굿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치매 주치의가 전담해서 돌보는 제도가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치매 환자들의 예금 보험 같은 치매 머니가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맞는 신탁 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추억. 중앙일보 14면 기사 함께 보시죠. 명령 한 줄로 불러냈다 그리운 얼굴들. AI가 이렇게 예전에 빛바랜 흑백 사진을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돌아가셔서 보고 싶었던 부모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듯한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좋게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들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AI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검사 출신의 우리 주진우 의원님, 그리고 가까운 요 옆 송파에서 올라온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돌직구쇼에 모셨습니다. 부천시 우리 동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으셨던 이건태 의원님, 그리고 개항의 아들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불참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여당에서 입법 강행, 야당에서 변심, 1시간 두고 엎어진 밥상. 결국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의 오차는 무산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대통령, 여당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회동이 충분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 없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 아름다운 화면 찍기 위해서 야당 대표 불러서 화면 만들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업법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을 잡은 것인지 묻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민주당의 오점을 덮는 용도로,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분위기 심상치 않죠? 최고위원 시작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청와대 오찬에 갑니다 라고 말한 걸로 봐서 저때까지는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최고위가 끝날 때쯤에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충분히 알지만 저는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재고에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부부싸움 화해하려 옆집 아저씨 불렀다. 재고하겠다. 결국 주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동안 불참하기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함께 보시죠. 내용.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기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결국에는 1시간 전에 오참에 가지 않겠다라고 불참 선언을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논란인데 최고위원들의 반대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꾼 걸로 보여서 야당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김의식 교수님과 우리 주진우 의원 두 분 나오셨잖아요. 또 당에 계시니까 두 분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저 사실을 이제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찬 약속을 잡아놓은 그 전날 밤에 법사위에서 그 위헌 소지가 많고 우리 대법원장이나 법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위헌적 법률을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선토하고 규탄해서 비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각종 언론이나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 세차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는 오늘 오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최고위원들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인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재고하겠습니다를 하고 결국은 오찬을 취소했던 이 과정이 썩 매끄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비전전략실장 할 때 보면 최고위의 공개회의 들어가기 전에 대표실에서 사전에 티타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 배석자들끼리 거기는 비공개 현장이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네. 그러면 최고위에 가서 공개 발언들이 서로 조율이 되죠. 저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것조차
예를 들어 합의된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진짜. 그냥 불쑥 가지 말라 해서 안 가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전에 티타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티타임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런 결론이 나올 거면 저는 조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해서 오늘 가서 오찬에 가서 민심을 생생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신동욱, 양양자 최고위원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을 잘 들으시는 장동혁 대표라면 친한계나 혁신파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윤어게인 절연하라는 요구는 왜 안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쉽게 의견을 바꿀 거면은 저는 그래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좀 미스테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런 요구 어떻게 모래알로 밥을 지어서 나한테 주려고 하느냐. 위헌 논란이 정말 상당히 큰 이것들을 강행 처리하고 우리를 부를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 앞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고 야당 대표가 당당하게 민심을 반영해서 정말 쓴소리하고 혼낼 거 혼내고 또 따질 거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득실 면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어떤 과정과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한 따름입니다. 예, 주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식사를 할 때는 사실은 의제가 어느 정도 성립돼야 됩니다. 그냥 식사만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입장의 어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와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의제가 협의돼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무 주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보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그냥 그냥 그림만 연출하자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저 제안이 제가 들어보니까 바로 전날 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날 저녁에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든지 대법관을 중원하는 법안을 밤 9시 넘어서 통과를 전격적으로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실질적으로 식사하자고 해놓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런 중대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다음 날 가서 대화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야당으로서 좀 더 투쟁을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너무 취소하는 시점이 너무 임박했어요. 노쇼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야 간의 어떤 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부분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전날 통과시킨 법안이 그냥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사실상 바꾸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고 또 대법관이 무려 12명이나 중원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12명을 신규 임명하고 또 기존의 대법관들 중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헌법이 예정했던 것과 달리 대법관이 전부 다 민주당에 좀 친한 어떤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로 채워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냥 어떤 정책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틀 자체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투쟁의 방법에 있어서 청와대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쓴소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식사 자리조차도 거부하고 하는 방법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의사결정 과정이 최고위를 하면서 오찬 직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대목도 하나의 논란거리인데 이건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홍익표 수석이 참 아깝다, 유감이다, 좋은 대화의 기회였을 수 있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이건태 의원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약속을 1시간 전에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것,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죠. 네. 어떻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저렇게 쉽게 저버리는지 아마 국민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뭐 본인이 그렇게 뭐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모래로 만든 밥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거면 애당초에 약속을 잡지 말으셔야죠. 전날에. 네. 그리고 그날 전날 9시에 저희 당의 최고위회가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사법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아마 약속이 잡혔을 텐데. 예고는 다 됐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예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예고를 했고 그 대표의 뜻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거죠. 그러면 그 사정이 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오찬 약속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은 뭐 부부싸움 화해하는데 옆집 아저씨로 오라고 한 꼴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부싸움 화해하는데 옆집 아저씨 불렀다.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 또 최고위의 저 강성 발언에 밀려가지고 본인의 약속을 대통령과 약속을 뒤집는 상황에서 핑계거리로 대통령한테 분풀이하거나 민주당한테 분풀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윤어게인과 관련된 입장, 특히 예.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갈짓자를 보였다라는 예. 언론의 분석도 많은데 이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한 어떤 원성과 비판을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분노로 노쇼로 돌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지금 그 리더십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죠.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취약하니까 뭐 저 정도는 대표가 결심을 해서 대통령과 약속이니까 지켜야겠습니다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행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취약한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과정이요, 양태정 변호사님.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김우식 교수님이나 우리 주진우 의원도 지적하셨듯이 전날 아니 이런 식이면 나 못 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최고위를 시작하기 모두 발언에 앞서서 우리는 못 가게 됐다, 안 가기로 했다라고 하던가 해야지 더 매끄러웠을 텐데 이 두 분의 지적도 그거 아닙니까? 모두 발언 때는 간다고 했다가 최고위원들 반대, 그럼 안 간다라고 이제 그 1시간 내 입장이 바뀐 것, 그 모양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연 이게 장동혁 대표 본인께서 과연 본인의 뜻으로 결정해서 불참을 통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누군가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 마치 뭐 강성 유튜버나 그런 분들의 결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항의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른바 노쇼 이제 청와대 오찬 불참을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부부싸움하고 옆집 아저씨가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본인이 옆집이라고 하신 건데 아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 청와대 오찬은 단순히 뭐 그런 당부를 하니까 정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든가 지금 뭐 민생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개혁 입법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전 책임을 방기하라고 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 사실 이 사진 보더라도 여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대한민국 태극기 배지 달고 있는데 본인만 안 달고 있어서 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이 또 그 태극기 배지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라고 이건 하기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인데 농담이죠. 그러니까 저는 옆집 아저씨라고 본인이 옆집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왜 같은 집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저는 의심이 듭니다. 네, 그 건물 안에 101호, 102호, 103호가 있으면 같은 건물에 살지만 옆집일 수도 있으니까. 같은 아파트 동이다? 그렇죠. 같은 예, 아파트 예. 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홍익표 대표, 홍익표 수석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은 또 뭘까요? 함께 보시죠. 홍익표 수석, 국회 상황 연기에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되게 아까워했어요. 홍익표 수석은. 정청래 대표,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깼다.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의도적으로 악법을 통과시켰다. 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를 청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오찬에 가서 식탁을 없는 한이 있었어도 가서 항의했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의원인데요. 김용태 의원.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 특검 받으시라. 대법원 증언 말라. 대통령 면전에서 식탁이라도 없고 나왔어야 했다라고 비공개 의총에서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오찬 취소로 해당 법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답변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내부 아닌 민주당과 싸워달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비판한 거죠.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들러리를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좀 가셔서 여러 가지 당의 우려사항들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찬 취소를 한 1시간 전에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숙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식 교수님, 예. 뭐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으니까 가는 게 맞다, 안 가는 게 맞다와 관련된 의견은 다양하게 지도부의 의견과 또 이런 소장파의 의견 그리고 또 여당에서 보실 때의 의견도 다 전해드렸는데 그 절차적 과정을 아까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게 좀 이례적이었다, 매끄럽지 못했다, 전략적이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적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지금 명문으로 이야기했던 그 전날 밤에 심야 기습 강행 통과 그게 문제가 돼서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야당 대표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대의 명분이라고 했다면 그날 밤 늦게라도 아니면 최고위 시작 전이라도 오늘로 예정됐던 오차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온 야당 대표의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신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매끄러운 거죠. 근데 일단 9시에 최고위원 회의에 가든 안 가든? 예, 모든 말에서는 지금 오찬이 오늘 준비되어 있고 가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 했고 이어서 최고위원들의 이 참석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말미에 재고해 보겠다고 하고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취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면에서 리더십의 일정한 정도의 저는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걸 강력하게 최고위원들이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토론해서 자기들 뜻대로 가든지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모두 발언 이전에라도 아니면 그 전날 밤이라도 조율을 했어야 됐다.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서 먼저 오찬 취소 통보를 하고 나서 최고위원을 여는 게 맞죠. 그러면서 좀 미숙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전략적 득실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싸움 화해해놓고 그 자리에 옆집 아저씨 부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명청 갈등이라서 껄끄러운 게 지금 계속 잠복해 있잖아요. 네. 특히 합당 논란하고 특검 추천 가지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저 자리가 가서 대통령한테 한번 사죄를 구하는 그런 좀 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페북에 올린 것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거의 명비어천과 비슷하게 해놨던데 그러면 둘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의제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3명이 모인 자리에 가서 그 전날 밤에 심야 강행 통과시킨 법의 유연성과 유법성을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갈등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대놓고 따지고 옆집 아저씨가 가서 네. 근데 이건 남편이 잘못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청래 대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말도 안 되는 유연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꼭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틈을 벌리는 작전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언급이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식을 생각하면 저 최고위에서나 또 최고위 끝난 다음에 불참 통보하는 저 자리보다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훨씬 더 강직하고 당당하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 야당의 대표로서 입장을 규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불참한 명분은 전날 이 민주당에서 통과된 4심제 소위 재판소원법 관련된 반대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결과 가져올 것. 조배수 의원, 정치 보복이고 사법부 길들이기,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2중 3중 안전만 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건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이른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이제 스피커로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대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본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솔직하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건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재판소원법 위헌이 아닙니다.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가 한 행정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으로 정리합니다. 또 국회가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이혼법률 심판받아서 정리합니다. 그럼 같은 논리면 법원의 판결도 헌법 위반돼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에서 시정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게 헌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그 헌법의 원리에 위반되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독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사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심으로 가는 케이스가 헌법소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제라고 하는 것은 이 법원 개혁을, 사법 개혁을 막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헌법재판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이 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대법원이 그러면 결정적인 의도적인 잘못을 했을 때 국민은 어디 가서 그 잘못을 호소하느냐?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면. 그래서 대법원이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는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헌법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게 재판 소원인 겁니다. 네. 예. 자, 이건태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고 주진우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세요? 네. 대법원장은 평생 재판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간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여당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지금 수기하고 더 토론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줬다라고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영역에 있어서 뭐 성역입니까? 그리고 무슨 특권층이어서 사법 귀족처럼 이제는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은 그러면은 재판에서 유죄 줄 때마다 그 재판장이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예. 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저 법안의 동기 자체가 불순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라고 법안 만드는 거를 우리가 다 봤거든요, 국민들이. 바로 그 다음 날 발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법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권력 있고 돈 있고 가진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제도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 처벌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럴 때 지금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있습니다. 언젠가 재판이 재개되겠죠. 재판이 재개된 이후에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법치주의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소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법사위에서도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 재판소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어용으로 사법체계를 한 번에 그냥 뜯어고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 혜택을 위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대통령 오도하면은 민주당이 움직인다는 거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청와대는 홍익표 수석도 얘기했지만 막 당 상황과 청와대를 막 분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민주당 국민의힘 싸운다고 왜 청와대 오찬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강덕구 최고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페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게 국민에게 들켰단 말이죠. 그럼 이 법안도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너무나 이해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수기하고 국민을 위한 제도로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수기를 하자. 여야의 이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들 3인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핫피플 만나보시죠.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 전한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발당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희생당하더라도 다들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해버리고.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영수회담 불참했는데 관련해서 이전에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연락받은 거고 저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지혜로운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그 여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안 가기로 한 게 혹시 전한기 씨 말 듣고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오참 불참이라든가 그전에 당대표 당선될 때부터 지금까지 행보가 저는 전한길 씨의 주장, 전한길 씨 의도대로 더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금 나온 전한길 씨가 사실상 국민의힘 대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청와대 가지 말라고 했다고 바로 다음 날 오찬 안 가는 거 이제 이른바 노쇼하지 않습니까? 불참 통보를 하셨는데 저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당원분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들 것 같아요. 야, 어쩌다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저 전한길 씨 그러니까 유튜브번 말에 이렇게 휘둘릴 수 있나 저는 의심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저렇게 서운해 하시는데 전 장동혁 대표께서 그 전한길 씨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좀 달래드려야지. 아니니까 왜 애꿎은 왜 국민을 위한 정말 여야가 그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통해서 빨리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지금 해야 될 입법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기회를 왜 걷어차게 합니까? 빨리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전한길 씨 빨리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래드리길 바랍니다. 전한길 씨가 SNS 등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선고 일주일 남기고 청와대 찾아간다고 지난번엔 계엄 사과하더니 청와대 갈 게 아니라 전한길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 돕지 않았냐 등의 굉장한 압박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유튜버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대표가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않죠. 결과적인 모양새가 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김어준 씨 말대로다. 전한길 씨, 고성국 씨 말대로다. 이런 보도가 지금 여야에서 다 많던데 지금 전한길 씨 이 의견, 김민수 최고는 얼마 전에 전한길 씨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다면서요. 선거용이라 그렇게 말한 거니까 형님이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고성국 TV 그리고 전한길 뉴스의 그 유튜버의 어떤 발언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세간의 의혹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저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당협위원장들은 우리 당이 어떻게든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이재명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이해서 냉정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고성국이나 전한길 씨 같은 경우 그들의 주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의 음모론에 빠져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이 계몽령이고 이런 식의 극단적 주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흔들렸던 것 자체가 우리 당에 일정 정도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전한길 씨가 하는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당 대표가 거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고성국이나 전한길 씨 같은 저런 극단적 주장에 당 지도부가 흔들리는 거라면 이건 정말 당 지도부가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경찰서 가서 재수사를 받았으니까 처리 방침이 나오겠습니다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당을 위해서라면 지금 그 전광훈 목사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저는 전한길 씨도 감옥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겨울에 감옥에서 좀 살아봐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저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현상금을 걸었다 뭐 어디다 걸어놓고 뭐 매달아 놓고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고발된 건데 그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건지 아닌지는 뭐 사법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저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일정 정도는 조금 좀 신병이 확보돼서 거기 가 있는 것도 저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저희 갔을 때도 보니까 저 목에 차고 있는 게 기자증이라는 거예요. 전환기 뉴스 자기 기자라는 거죠. 기자증을 메고 가면서 자기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최고에 나갔을 때도 대구 전당대회장 와서도 기자석으로 와서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이 어제 말할 때는 그냥 농담한 거예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전환길 뉴스에서 했을 때는 자기는 어쩔 때는 기자이니까 기자로서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그냥 재미로 한번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널리스트라는 것은 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듯이 기자로서의 책임과 윤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참 골치 아픈 존재인 분명합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고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셨겠지만 당 상황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신병을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다 아시겠지만 거듭 높아심에 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전환기 씨는 입장을 항변할 거고 경찰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와 관련된 문제, 당 안팎에서 이런 지적들과 사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이 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동영 화이팅! 장동영 화이팅! 나장동영 정신 차려! 윤호개인 버리면 지방선거 지십니다! 윤호개인 버리면 지방선거 패배하십니다! 장동영 화이팅! 장동영 화이팅! 혼잣말로 저것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 라며 이른바 이제 윤 어게인을 혼잣말로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인선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제 언행으로 심력 끼쳐 죄송, 정치인의 언행은 신중했어야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고성국 씨가 이걸 징계하라고 나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망발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묻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징계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당 내에서는 윤어게인의 청구서가 끝날 기미가 없다라는 한탄도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예요. 재선 의원 A, 윤어게인 세력의 청구서가 끝날 기미가 없다. 초선 의원 B, 지도부 강성층 마음 달랜 뒤 중도 확장하려던 판단 같은데 그런 변화가 무 자르듯 쉽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고성국 씨가 이인선 의원 징계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어떤 국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발언이나 표현이 너무 좀 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떤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인선 의원이 사과는 잘했다. 예,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으로서 저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헌정사상 지금 가장 야당의 세가 약해요.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권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당에 대한 장악권도 커서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법관 중원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 행정, 입법, 사법이 거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리는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하는 거는 뭔가 조직을 정비하고 그 당을 잘 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자주 발동되면은 징계가 너무 많다. 네, 그 이슈가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자처럼 국민의힘의 징계 사이드카라도 너무 징계가 많으면 사이드카를 땡기는 거예요. 네. 활동이 뭐 이런 징계가 연속 몇 번 있으면 갑자기 정지를 사이드카. 시킨다든지 모든 징계 정지. 네.
아니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당의 분열상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야당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좀 자제하고 네. 사실상 정치를 보여줘야 되지. 저야 법률가 출신이니까 뭐 징계든 소송이든 다 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능은 아니다. 예, 사람이 사는 예. 모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징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당에서 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뭐 개인 금품 비리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징계가 반복되는 사례는 막아야 된다. 네. 그래야 최소한 야당으로서 싸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원께서 나중에 당 지도부 되시면 당원 당규를 당내 징계 사이드카 조항을 하나 넣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도입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정원에 있었던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테러를 저지른 범인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은 김정은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구구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김정은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였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했던 사실, 즉 테러범 김정은이 고성국 TV에 방문했던 사실까지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건태 의원님, 지금 박선원 의원이 어떤 얘기하는 건가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칼로 테러를 당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단순 살인 미수 사건 단독범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저게 테러 사건으로 규정이 됐고,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위에서 질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고성국 TV하고 관계돼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저렇게 지금 박선원 의원이 대답한 취지대로 고성국 TV를 방문한 적이 있다, 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안다, 뭐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살인 미수 사건 단독범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군지 철저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성국 TV를 방문했고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성국 씨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배우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이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칼로 목숨을 뺏으려고 한 테러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떠한 이 폭력적인 행동은 여야를 막론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고성국 씨의 해당 의혹과 관련된 반론과 입장 나오면 저희가 또 충실히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민수 최고가 말을 바꾼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은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래요. 그러기 위해서 윤어게인이 전략적으로 좀 당장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윤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입니다. 윤 어게인은 외치면 안 된다라고 노선 변화를 예고했다가 전환기 씨 등의 반발이 있자 윤 어게인이 국민이다라고 입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말 전환기 씨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전환기 씨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바뀌고 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굉장히 강성 발언으로 인지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윤어게인이 아니다, 다시 뭐 중도를 이제 품어야 된다고 했다가 또 전환기 씨 말 한마디에 또 저런 말에 또 그게 뭐 선거 전략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전환기 씨 만나서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건 좋은데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까지 다 이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까지 다 얘기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절대 내가 얘기했다 하면 안 돼라고 해놓고 그거를 얘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보안이 안 지키죠? 네, 보안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아니 저는 이거는 뭐 분노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소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에 글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엉뚱하게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야당으로서 조금 존재 가치를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두 번째 하피플 주인공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 무산 그리고 이 특검 추천 논란 때문에 당내에 이 거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당장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이건태 의원께서도 특검을 추천한 이성윤 의원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요구하며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이 여당 내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 강경 드라이브,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법 단독 처리 강행, 합당 무산, 특검 추천 무산 이후 갑자기 입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5천이 무산됐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중단이 됐고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명절 앞에 대통령이 민생 협치 분위기 조성하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이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다소 좀 타이밍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대로라면 누군가 청와대 관계자가 좋은데 정 대표가 대통령이 민생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강경 법안을 밀어붙였다. 라면서 좀 아쉬움을 또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비슷한 것들 같아요. 뭐 헌법소원 좋은데 설 앞두고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좀 이런 거고, 합당도 이건태 의원님 아니 뭐 언젠간 좋은데 꼭 이렇게 주식시장 분위기 좋고 이럴 좀 특검 좋은데 좀 해외 순방 가는데 다 좀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건태 의원님? 이게 저희 당에 이제 엇박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엇박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엇박자를 지적을 한 적도 있고요. 코스피 5천 달성하던 날 합당 추진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부적절하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합당 논의는 이제 중단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이상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사법개혁 법안 처리, 재판소원법 처리 이것은 꼭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법들은 저희가 작년 추석 무렵까지 법안을 내기로 했고 작년 연말까지는 처리를 하겠다고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께 얘기를 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오히려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번 건은 엇박자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건은 잘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원내대표가 이전에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시기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저런 사법개혁 등 개혁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저는 당정 엇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엇박자 아니다. 네. 요 직전까지는 다 엇박자였다. 엇박자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합당이 무산된 조국 대표가 손가혁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국 대표 민주당 내 합당 논란을 얘기하며 과거 이 대통령이 해산을 명했던 손가혁, 손가락 혁명군이 부활한 느낌이다. 19대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였죠. 순혈 친명 외에는 모두 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며 당 내에 이 친명계의 이 합당 반대했던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조국 대표가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해산하고 했는데 당신들 지금 손가락 혁명이냐? 이런 거예요. 이건태 의원님 손가락 혁명군이냐? 라고 말한 셈인데 당내 순혈 치명 아니면 다 배제해버린다. 조국 대표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조국 대표께서 이제 이번에 합당 추진이 우리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 바람에 이제 추진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이제 합당 추진이 이제 무산되다 보니까 서운한 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합당 추진을 반대하는 우리 당원들이 또 이제 격한 반대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서운한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 당은 저희 민주당이 우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상처를 좀 이제 어루만지는 네.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네. 좀 이제 좀 양당 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혁명 부인이야 이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저는 좀 저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전에 그 김치 싸대기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국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당과 우리 당은 개혁 작업을 같이 손잡고 해야 될 우당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을 보고 말에 신중하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양태형 변호사님. 손가락 혁명군. 대통령이 손가락 혁명군에 대해서 해산했던 이유가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때 손가락 혁명군 같다라고 얘기한 건 어떤 행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또 말씀하셨다시피 뭐 민주당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국 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통합적인 자세를 말씀하신 건데 근데 굳이 저 단어를 언급을 해서 약간 이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저런 발언은 글쎄 안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굉장히 남고요. 글쎄요, 뭐 민주당 간의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속성상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나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엇박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다 그건 이제 정리가 된 문제고 이제는 이제 남은 6.3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양당이 잘 이제 치를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김구식 교수님, 정청래 대표의 완벽한 후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완패로 봐야 됩니까? 그 이단락 이 국면에서는 완전한 판정패죠. 판정패다. 그러니까 합당이 완전히 무산돼 버렸고 그다음에 또 특검 추천 관련해서 그 정청래 대표 우리가 성격 잘 압니다만 공개적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주말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민수 총리가 정말 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 이야기를 하니까 송구하다. 이현주 최고 주장대로라면 2인자의 그렇죠. 반란이 실패한 셈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건태 의원님도 세게 발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합당과 이 특검 추천 논란에서 아주 최고 정점에 달했던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게 진압이 됐다. 진압이라기보다 일단 판정패 당한 거죠. 판정패다. 판정패 당했는데 잠복해 있습니다. 아직 있다. 당연하죠. 잠복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권리당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당연히 8월 달에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호시탐탐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그걸 믿고 손가락 혁명군 이야기 한번 또 하는 거예요. 손가락 혁명군. 이번에는 우리가 물러서지만 당신들 손가락 이렇게 또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는 그런 식의 저는 간접적인 우회적인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락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일단락 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으면서 다시 내부적인 또 새싸움을 할 거라고 보고요. 가장 명확하게 이번에 형성된 전선이 그거 아닙니까?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 이 4명이 모여서 이른바 친문 또 친청으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른바 8월달 전당대회 세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친명 또 대통령실, 청와대 이분들이 새롭게 또 구심점을 진영을 결집시켜가지고 되치기를 한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과정에서 이해찬 정 총리의 이 사망과 부고 그 조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한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가져버리니까 처음엔 친청 쪽에서 굉장히 세력이 막강해서 세게 나왔었는데 그 이해찬 총리 조문 기간에 이 휴지기 속에 친명계가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간에서는 이해찬 정 총리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도 죽으면서까지도 힘을 보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친청 친명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일반 1인자, 2인자 싸움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심상치 않은 장면도 있는데 민주당 출신인 김관영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내란 동조 고발. 조국 혁신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발.
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 폐쇄했다. 2차 특검을 고발할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의 김관영 지사는 허위사실이다. 공식 사과하라. 합당 무산의 어떤 감정의 앙금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렇게 형사고발까지 갔다고 하는 거는 당권을 두고 싸우는 그 권력 투쟁이 앞으로 훨씬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전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사실상 친문계를 숙청하다시피 다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과정이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1인 1표제 통과시켰죠. 또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검찰청 수사권 없애고 검찰청 없애고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뭐 중수청 만든다, 국가수사위원회 만든다 해서 하는 법안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그 명절 밥상에 정청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확 보였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중원이나 저런 부분들은 헌법소원 이런 부분들은 당장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막상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절차 없이 정청래 대표 한마디에 오전 최고위원회 때 오늘 통과시키자라고 하고 지령받듯이 저녁에 통과시켜버리니까 지금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이 모든 당권과 관련된 거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일부러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밥상에 또다시 정청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 조국 그 대표를 위시한 또 김어준 씨를 포함해서 친문 세력들이 이제 역습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재명 대표한테 쫓겨났던 그 방식 그대로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불편한 것은 그 과정에서 왜 민생이 희생되어야 되고 우리 헌법 체계가 왜 망가져야 되느냐 이런 강한 그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 투쟁을 민생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김정은과 김주애 국정원이 김주애가 이미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력 후계자에서 후계자 내정으로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돌입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이 포착됐다. 13살인가 14살인데 정책에 의견을 내요? 이러면 천재죠. 이달 말 9차 당대회 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김주애가 참여하는지 혹시 김주애에게 정식 직책이 주어지는지 이런 거 우리 국정원이 좀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내정 때보다 10년 더 빨라졌죠. 김정은이 25인가요? 그때 후계자로 내정이 됐는데 김주애가 지금 13, 14이니까 10년에서 11년 정도 더 빠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의 김주애 위상에 대한 평가 변화를 한번 보시죠. 자, 2022년 11월 미래세대 상징 첫 등장, 24년 7월 후계자 수업 진행 중이다. 25년 9월 세습 서사의 완성 과정이다. 어제 후계 내정 단계다. 아직 얼굴 보면 애때요. 13살, 14살이니까 초등학생인데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구식 교수님. 네. 야, 너무 빠른데요, 북한이? 글쎄요. 그러니까 후계자 내정을?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최초의 여성 후계자 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국정원이 정보위의 여야 의원을 다 모아놓고 저런 식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당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상당한 정황과 근거를 그럼요. 봤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내정 단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네. 심각한 표현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자제분입니다. 뭐 고귀한 자제분이 같이 대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후계자 수업 정도 하는 건가? 뭐 이런 정도였지만 내정이라는 것은 김일성 때도 김정일을 내정했던 것도 당 중앙위에서 정말 비공개로 다 한 것이고 이번 달 말이라면서요. 그럼요. 그리고 또 실제로 김정은을 내정할 때도 2009년에도 김정일이가 2008년에 한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 직후에 내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 공식적인 직함을 주고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 내정 단계가 있고 그다음 공식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공식화 단계는 공식 직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래서 어제 국정원 정보위에서
이번에 이달 말에 있을지도 모르는 9차 당대회에서 직함을 줘버리면 이건 뭐 공식한데 저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13살, 14살이라는데 북한의 노동당 당원에 입당하려면 18살이 돼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노동당 당원 자격이. 당원 자격도 사실은 지금 못 미치는 연령대인데 직함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국정원에서 정보위를 통해서 내정 단계라고 공식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 우리한테는 지금 공개하지 못한 상당히 근거 있는 설득력이 있는 네. 정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의 실책에 의견을 낸다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이례적인 것이고 과연 저 실험이 북한의 4대 세습이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에서도 매우 이 어려운 여성 후계자를 내세우는 그리고 4대 세습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도 어렵게 하면 이렇게 일찍부터 내정을 하는 일종의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결정적인 장면들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건태 의원님, 이 4개 중에 어떤 게 좀 더 결정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첫 번째는 가죽재 킷의 선글라스. 두 번째는 이 아버지보다도 정중앙에 위치한 것. 북한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 첫 참배예요. 세 번째는 직접 삽질. 이렇게 삽질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거죠. 이 기념삽을 뜨는 거죠. 전투이용 기념관 건설장에서 기념삽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 참관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다는데 이건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 컷 다 심상치 않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북최고 성지 금수산 첫 참배 저게 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정중앙에 쓴 거. 금수산이 북한 정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참배 장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도 저 장면을 꼽았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조차 후계자 시절에 최고 지도자를 제치고 정중앙에 간 적이 거의 없다. 저 장면으로 김주의 후계는 공식화된 것이다. 라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연구위원은 봤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도 김주혜의 호칭이 심상치 않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김동은 동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지휘관들과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자, 뭐 조선중앙TV의 호칭 변화도 있었는데 이제 다음은 또 뭐라고 부를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달 말에 있을 그 9차 당대회에서 뭔가 이제 암시가 나올 겁니다. 정확히 내정 단계에서 더 공식화할 때까지 더 후계자 수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후계자를 처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등장을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서둘러서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저는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일에서 김정은 넘어오는 그 단계의 기존의 매뉴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저는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하피풀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시죠. 현지 시간 11일 튀르키예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열렸는데 그런데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몰려듭니다. 밀치고 때리고 수십 명이 엉켜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격투기장 같은데 국회입니다. 국회. 양복을 입은 의원들이 주먹을 쥐고 상대를 가격합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모습이 TV와 온라인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냐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 튀르키예 의회는 몸싸움과 난투극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는 예산 심의 중에 난투극이 벌어졌고요. 2024년에는 2차례나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뒤통수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급기야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핏자국이 웬 말입니까? 의원님들 말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싸움은 격투기장에서 하면 충분합니다. 저기도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에콰도르로 가보겠습니다. 에콰도르의 한 버스 터미널입니다. 매표소 직원은 어느 때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직원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피할 틈 없이 쏟아지는 총알. 하지만 직원의 민첩함은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재빨리 바닥으로 몸을 엎드려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자 총격범은 책상 위를 한 번 더 탕 쏘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후에야 남성은 비로소 바닥에서 일어났는데요. 자신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제스처를 취합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대낮 도심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에 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세계 속으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날 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전 장관의 행동을 내란 가담으로 봤습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폭동으로 이어질 상황을 적극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 판결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며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단과 내란특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도직구 강력반의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단서가 뭘까요? 웬 여성이 지금 체포돼서 오는 장면인 것 같은데 충격적인 강력 사건입니다. 젊은 남녀가 편의점에서 술과 음료를 구입합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뒤 서로 손을 잡고 모텔로 걸어갑니다. 약 2시간 뒤 여성만 모텔에서 홀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성과 함께 들어갔던 남성은 다음 날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모텔에 들어간 젊은 남녀가 여성만 나왔어요. 그런데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텔에서 사망, 피의자의 집 가보니 이 피해자 남성이에요. 20대 남성이에요. 여성이 건넨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사망했는데 자, 경찰이 그 음료를 분석해보니 숙취해소 음료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다량 섞였다는 거예요. 여성의 변명은 이겁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재우려고 음료 건넸다. 죽은 줄은 몰랐다. 라는 변명을 했는데 여성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 사건만 좀 한번 보면 반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조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약물 중에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있고 침잠시키는 게 있는데 침잠시키는, 그러니까 진정되는 효과를 가지고 숙취해소 음료는 뭐냐면 그걸 이제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술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양리작용이 벌어지면은 사망에 이르줄 수 있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저게 별거 아닌 거 아시죠? 정식의 약물 플러스 숙취해소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게 했거나 아니면 먹였거나라고 해서 사망은 하게 하고 본인은 나온 다음에 저 남성은 아마 사망은 아마 전날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상당한 시간에. 근데 그 본인은 그냥 별 감정에 동의 없이 그리고 저기 가지고 나온 거 보시죠.
저 비닐봉지 가지고 나와요? 예.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 나온 겁니다. 안에 다 청소도 하고 그 소위 증거로 사용될 거를 다 가져 나온 거죠. 자, 반장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범죄 프로파일러시잖아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건 고의성이 명확하죠. 이거 고의성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조제된 약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살해의 고의가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네. 말하자면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죽든 안 죽든 상관없다라고 하면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통제형 살인이라고 하는데 네. 통제형 살인 중에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이 살인이거나 상해치사 둘 중에 하나지만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룰 줄 몰랐다라고 여성은 진술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음료 자체가 심각한 음료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비슷한 약물이 최소한 2배, 그러니까 사용된 거의 2배가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겁니까? 자기가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좀 명확히 밝혀내야 됐지만 범행의 의도성은 명백하다라는 말씀 지적해 주셨고 조금만 따져보면 석연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인은 남자친구를 잠재우려고 약물을 준비해서 왔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챙겨서 혼자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망한 거죠. 사망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스토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 수사해 보니까 다른 변사 사건과 상해 사건에 동일한 수법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지난해 12월에 남양주 카페 주차장에서 한 남성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있었고 차 안에서. 지난달 강북구의 모텔에서 다른 남성을 사망하게 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지난 9일 이번 사망자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연쇄적인 범행인데. 프로파일러들은 이거를 독거미형 연쇄살인마 혹은 여성형 연쇄살인마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독거미형 연쇄살인마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여성 연쇄살인범들은 독극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 독극물을 사용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마치 독거미형처럼 이제 먹이를 포식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관용명이 붙였는데 3명의 남성 모두 다 뭐 말다툼이 있었고 똑같이 재우려고 먹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만난 지 뭐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게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 운전해서 피곤하지라고 해서 차 안에서 먹였는데 요행이도 그 가족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이틀 동안 사격을 헤맸다고 합니다. 야. 사실은 저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아주 다행히 안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격의 결과는 사실은 3명 다 사망인 거죠. 네. 다행히 살으셨으니까 그런 거지. 똑같습니다. 약물을 특정하게 조절을 해갖고 점차 농도를 올려서 공격을 해서 본인은 그것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나온 상태.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1차 사건보다 지난 1월, 2월 배 이상의 약물을 사용해서 다른 남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근데 어떻게 죽을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농도를 했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이게 안 죽네? 그럼 2배를 해야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그 죽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어제 마침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에 이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이 신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를 쳐야 하는 게 룰인데요. 아마 이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범죄 동기입니다. 왜 이 여성은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다니는 겁니까? 프로파일러들은 동기를 2가지를 씁니다. 모티베이션과 인텐트. 말하자면 깊은 범죄 동기와 1차적 의도.
그러니까 깊은 범죄 동기는 통제형 살인마라고 합니다. 저런 걸. 그러니까 자기보다 몸이 세고 힘이 강한 남자를 통제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게 통제형 살인마라고 하는 분류인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이 일종의 그 쾌락, 말하자면 아마 그 과정에서 저렇게 통제시켜놓고 뭘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검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갖고 이게 동기로 법정에서 제출될 겁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제형 살인마. 통제형 살인마. 예, 통제를 함으로써 그걸로 기쁨, 그러니까 즐거움. 그 용어가 뭐였죠 앞에? 통제형 살인마의 네. 러스트, 쾌락 살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것이 지금 결합되어 있다. 결합돼 있고 더 큰 문제는 저게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형태의 공격성은 보통 남성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말하면 예전에 제가 여기서 울갤러라고 해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살인마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저런 경우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청소년들을 먼저 연습 삼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 의하면 그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경찰도 알고 있군요. 예, 이전에 자살로 처리됐는데 사실은 저런 형태로 인 사건이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남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20대인데, 생때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여자친구 만나서 뭐 그냥 그 데이트하는 생각했는데 본인에 대한 알고 봤더니 그렇죠. 차디찬 죽음이 된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절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아니, 특정 남자들이 잘못을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예. 무서운 세상입니다. 범행 후에 태연이 이 여성은 연락까지 했습니다. 홀로 모텔 빠져나오며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살인 후 각성 단계가 없는 거죠. 보통 저런 경우는 살인을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없이 매우 태연하게 택시 번호 보시면 태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리바이를 남기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서운데요? 좀 더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겁니다. 이런 눈빛을 보면 좀 구분할 수 있어요, 반장님? 네. 저 여자는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이코패스 검사 PCR 테스트는 필수적이고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일반 이 20대 남성들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그렇죠. 누가 주는 음료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여자친구를 할지라도. 예.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준다 할지라도 저는 의심될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한데 아니요, 그거 아내가 주신 건 드셔야죠. 아내가 준 거 먹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내가 주는 건 먹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시죠. 자, 이거 어떤 사건일지 바로 보겠습니다. 마당에 널린 여성 속옷 쓱.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30대 남성 호기심의 범행. 이 130장 여자 속옷 훔쳤다는데 이 뭡니까, 추잡스럽게. 이걸 이제 물품 음란증이라고 합니다. 예, 추잡스러워요. 예, 성도착 범죄이고요. 제가 수사한 것 중에 하나는 속옷 플러스 하이힐을 200컬레 이상을 하이힐 200켤레를 5와이어를 맞춰놓고서 훔치는 범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발냄새 나요, 하이힐. 근데 그게 성적인 어떤 도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존재들은 저 속옷에서 성적인 도착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세 번째 사건도 바로 보겠습니다. 폭파 협박 놀이였다? 폭파 협박한 장난 전화가 알고 봤더니 그냥 놀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스와팅 10대들 알고 보니 가상 국가 서버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계급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보시죠. 디스코드라는 가상 국가가 어떤 곳인지. 자,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코드 국가 체계를 모방했어요. 자기들끼리 정부국회 사법부, 전쟁, 외교전쟁, 디도스 공격, 다양한 외교관 역할을 하고 이런 테러 등 범죄를 지시하고 모의한다. 아니, 이게 뭡니까 다? 그러니까 디스코드라는 건 텔레그램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작은 서버 같은 경우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계급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국회의장.
그래서 거기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거나 인지도 높으면은 계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국가와 이쪽 국가가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장난 전화가 아니었네요. 아니죠. 그 권력 놀이죠. 이런 범죄자들의 10대 범죄자들의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권력 놀이를 통해서 남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심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와팅을 하는 거죠. 저쪽 국가의 누구의 명의로 저런 스와팅 범죄를 저질러 갖고 저들을 좀 어떻게 보면 곤란하게 하거나 내가 이걸 했다는 거를 자랑함으로써 내 계급이 올라가거나 이게 10대, 20대들의 일종의 현실과 비견한 권력 놀이 자체가 실제로는 사회적인 큰 해악이 되는 겁니다. 게임처럼 놀이처럼 하는 거지만 사회에 큰 해악을 주는 스와팅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 이면에 10대들이 무슨 가상국가를 세워놨다는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배사훈 반장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 반장님이니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는요. 설 연휴인 월화에는 방송이 쉬어갑니다. 수요일에 설 연휴 마지막인 수요일에 김진의 돌직구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설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